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로도 활동하는 지용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21세기 천문학자들이 우주에서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실제 연구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좀 더 따끈따끈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제가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사랑하실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좋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우주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정확하게 정의해 보고 갈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에서 우주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크게 3가지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스페이스, 두 번째 유니버스, 마지막으로 코스모스 정도까지 보통 이렇게 3가지 표현으로 우리는 우주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다 똑같은 우주를 의미하는 동요가 아닐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스페이스, 유니버스, 그리고 코스모스는 완전 다른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일단 첫 번째, 스페이스는 인류가 직접 방문하거나 적어도 로켓을 보내서 간접적으로 건드려보고 탐사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문이 가능한 범위의 우주만을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 대기권에 인공위성 하나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이젠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주변의 비좁은 스페이스 정도는 바글바글 장악해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나아가서 이제 인류는 화성, 목성, 심지어 명왕성 주변까지 탐사선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젠 태양계 정도는 인류가 나름 여행해 볼 수 있는,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외계인들하고 전쟁하는 우주 영화들 있잖아요. 그 영화들 영어 제목에 항상 스페이스가 들어갑니다. 유니버스나 코스모스는 어지간해선 쓰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외계인하고 치고받고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인간도 로켓 타고 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싸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주 전쟁의 무대가 되는 우주 역시 스페이스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니버스는 또 뭘까요? 방금 보여드린 스페이스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 예를 들면 별, 행성, 가스 구름, 은하, 이런 질량을 갖고 있고 에너지를 갖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유니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다른 방식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스페이스는 직접 행성에 탐사 로봇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공학자들, 엔지니어들에게 조금 더 가까운 세계라고 보실 수 있고요. 유니버스는 저와 같이 지구에 앉아서 우주를 바라보고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연과학자, 사이언티스트들에게 조금 더 가까운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모스는 사실 과학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유니버스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면 코스모스는 또 그것을 초월해서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까지를 다 아우릅니다. 예를 들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 생각, 이념, 사상, 이런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까지를 다 모아서 코스모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혼돈을 의미하는 카오스라는 표현에 정확히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카오스에 반대되는 조화로움, 아름다움, 이런 것을 의미하는 좀 거창한 단어가 이 코스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할 천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스페이스를 여행하고 우주, 유니버스를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이 거대한 코스모스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천문학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라는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자연과학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리학, 생물학, 화학처럼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세계를 연구하고 있는 자연과학 중에 한 분야일 뿐이에요. 하지만 재밌게도 천문학은 분명 과학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종류의 과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자,
천문학은 과학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천문학의 가장 큰 차이는 과학이지만 실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막연하게 어렸을 때 난 커서 과학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당연히 과학자가 되면 실험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뭔가 약품을 섞다가 빵 터지고 이런 만화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곤 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천문학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하는 쭉 그동안 전 한 번도 실험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실험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천문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해요. 우리도 너무나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마음 같아서 야 우리 오늘 날씨도 좋은데 같이 모여서 실험실에서 별 좀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같이 별 몇 개도 만들어 보고 반죽도 해보고 먹어도 보고 막 이렇게 별짓 다 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모든 별들은 너무 멀리 계세요. 그리고 너무 거대하십니다. 감히 이런 비좁은 방 안에 별과 은하를 가두어 놓고 우리 입맛에 맞게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약간 TMI인데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학교 천문학과 연구원들이 매년 저희 학교에게 갖고 있는 좀 사소한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랑 저희 동료들은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소속 연구원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딱 그 정리가 되어 있냐면 연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이과대학 소속 연구원 중에 하나, 그 중에 천문학 연구원 이제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모든 자연과학 연구원들에게 요구되는 매년 해야 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황스럽게도 저희는 실험실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왜 우리가 이걸 들어야 하냐라면서 되게 불평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농담으로 야 솔직히 우리 천문학과 연구원들이 쓰는 물건 중에 제일 위험한 거는 우리 휴게실에 있는 전자레인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천문학에서는 실험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행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천문학자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행성 이 지구에 엉덩이 붙이고 딱 앉아서 멍하니 저 멀리 보여지는 별과 은하들의 쇼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행위를 우리가 조금 있어 보이게 포장해서 관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따라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천문학에 해왔던 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변한 건 딱 하나죠. 옛날에는 맨눈으로만 우주를 봤다면 이젠 우주 망원경에 올라가서 우주를 보고 있을 뿐이에요. 도구만 변했을 뿐인 거죠. 결국에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천문학에 해왔던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긴 시간 동안 하늘을 관측하고 그 하늘 속에서 무언가 반복되는 규칙과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시나리오들 중에 뭐가 맞고 틀린지를 또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못하니까 추가 관측으로 입증하고 결국에 천문학은 실험 자체가 불가능한 이상한 과학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관측으로 출발하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관측으로 끝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천문학은 과학이지만 무엇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실험을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만 보통 연구를 한다고 했죠? 관측한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별을 관측한다고 할 때 아주 대단한 게 아닙니다. 관측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뭐냐면 멀리서 별의 겉모습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지금 별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어떤 산의 일부 사진을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자, 딱 보시면서 별들의 겉모습을 봤을 때 별들마다 두드러지게 달라 보이는 겉모습의 특징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어떤 특징이 제일 달라 보이나요? 색깔, 오케이. 또 밝기, 좋습니다. 지금 우리 잘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속에서 더 밝은 별은 좀 크게 찍혀 있고요. 좀 어두운 별은 작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진을 딱 보면 어떤 애가 더 밝고 어떤 애가 더 어두운지 그 밝기를 비교할 수 있죠. 밝기는 간단합니다. 그 별이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사진을 보니까 어떤 별은 좀 빨갛게 보이고 어떤 별은 좀 하얗게 보이고 또 어떤 별은 좀 파랗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별들마다 색깔도 달라 보였어요. 이 별의 색깔은
별이 얼마나 뜨거운 온도로 달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별의 온도를 대변합니다. 참고로 이 별의 온도 관련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뜨거운 색깔하면 빨간색, 차가운 색깔하면 파란색이라는 일종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 물을 마실 때 보면 뜨거운 물은 빨간색, 차가운 물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표시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별빛과 불꽃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온도가 더 뜨거운 별빛은 온도가 높으니까 에너지가 높겠죠. 에너지가 큰 만큼 그 별이 방출하는 빛은 더 열심히 빠르게 진동합니다. 그러면 엄청 촘촘한 파장으로 진동하게 되고요. 파장이 짧아지고 간격이 짧아지고 그래서 짧은 파장에 비치니까 푸른색을 띠게 돼요. 반대로 온도가 미지근한 별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천천히 느슨하게 진동하는 빛을 내보내게 되고요. 따라서 파장이 길게 늘어난 빛을 내보냅니다. 빛의 경우 파장이 길면 붉은색을 띠죠. 그래서 파장이 짧은 푸른 빛은 뜨거운 별빛, 파장이 긴 붉은색 빛은 미지근한 별빛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잠깐 이 별빛 색깔과 온도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몇 년째 우려먹고 있는 아주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잠깐 머리를 조금 식힐 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파란색을 좋아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고 이제 서울 반대편에 가면 빨간색을 좋아하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저희 학교랑 빨간색을 좋아하는 상대 학교랑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빨간색을 좋아하는 학교에서 어떤 플랜카드를 건 적이 있냐면 자기네가 제일 좋아하는 대표 컬러가 이제 붉은색이다 보니까 푸른 불꽃보다 더 뜨거운 붉은 불꽃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플랜카드를 건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이상한 문구를 보고 우리 이과생들은 저런 대참사를 보고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학교 친구들은 천문학과 같은 좋은 학과가 없어서 저런 과학적인 오류를 바로잡을 수가 없었구나 라고 저희가 되게 놀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나름 좀 이슈가 돼가지고 다음에 또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저희 학교 응원단 친구들이 천문학과 친구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고증을 받아서 다시 문구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뭐라고 문구를 만들어줬냐면 별은 뜨거울수록 푸르다 이렇게 정정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렇게 천문학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스포츠 경기 응원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유익한 상식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어떤 별빛이 더 붉고 푸른지를 구분할 때 대충 눈대중으로만 구분하진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태양빛이나 형광등 불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그 안에 섞여 있는 여러 빛깔의 빛 성분을 분해해서 갖고 논 것처럼 똑같이 망원경으로 모은 별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킨 다음에 그 안에 파란 성분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붉은 성분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다양한 무지개 빛깔의 스펙트럼을 쭉 보시면 위로 갈수록 뜨거운 별빛을 관측해서 그거를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만들어진 스펙트럼이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별빛을 관측해서 그거를 프리즘으로 봤을 때 만들어진 스펙트럼입니다. 보시면 온도가 뜨거운 별은 주로 그 중에 대부분 파란 빛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반대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전반적으로 어두워지긴 하지만 그 와중에 대다수의 별빛 성분은 붉은 빛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온도가 높은 별은 파란 빛 이만큼, 초록 색깔 빛 요만큼, 빨간 색깔 빛 요만큼 해서 섞어서 나오는 전체 색깔이니까 그 혼합된 별빛의 색깔은 전반적으로 파란색이겠죠. 반대로 온도가 미지근한 별은 붉은 빛 요만큼, 파란 빛 요만큼 이렇게 섞어서 만든 혼합된 결과일 테니까 당연히 온도가 미지근한 별빛의 전반적인 색깔은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러한 관측을 통해서 우리는 별의 밝기와 색깔 이 두 가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굉장히 놀랍게도 사실 천문학자들이 아무리 값비싼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해도 관측만으로 알 수 있는 별의 정보는 이 두 가지, 별의 밝기와 색깔이 전부입니다. 다만 더 좋은 망원경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이왕이면 별의 밝기와 색깔을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단 그 두 가지의 정보만 가지고 별의 밝기와 색깔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별의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알 수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아주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방금 우리가 연습했던 밤하늘에서 별을 봤을 때 알 수 있었던 단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우주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을 배치를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미지근한 빨간 별은 오른쪽으로 옮기고요. 온도가 뜨거운 파란 별은 왼쪽으로 옮길게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온도가 뜨거워지는 방향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별의 밝기에 따라서 별이 밝게 빛나면 위로 올리고 별이 어둡게 빛나면 아래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세로 방향을 따라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별이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한 거냐면 간단하게 그래프의 X축은 별의 온도로 하고 그래프의 Y축은 별의 밝기로 해서 실제 우주에서 관측된 별의 정보를 한번 그래프에다가 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냐면 별의 밝기와 색깔은 아무렇게나 무작위하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규칙 없이 분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굉장히 깔끔한 규칙을 따라서 예쁘게 모양을 그리면서 분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별들을 쭉 분류했을 때 제일 많은 수의 별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잘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이 대각선 방향으로 쭉 따라서 제일 많은 수의 별들이 바글바글 모여있죠. 이 가장 많은 수의 별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메인을 이루어서 분포하고 있는 저 트렌드, 시퀀스를 뭐라고 하냐면 메인에 해당하는 하나의 시퀀스 별이다 라고 해서 주류에 해당하는 하나의 계열을 이루고 있다. 주 계열성 또는 메인 시퀀스 스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도 지극히 평범한 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주계열성들 중에서 주황색 포인트 하나가 우리 태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왜 우주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 대부분이 이 주계열성의 대각선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주계열성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면 점점 색이 붉게 변하죠. 색이 붉으면 온도는 미지근한 거예요. 온도가 미지근하니까 별이 어둡죠. 자, 왼쪽으로 쭉 가면 점점 하얗고 파란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 별이 뜨거워지는 거죠. 따라서 뜨거운 별이니까 당연히 밝은 거예요. 즉, 사람으로 치면 키가 작은 애기는 체중이 덜 나가고 키가 큰 어른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극히 당연한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의 별들이 이 당연한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조금 이상해 보이는 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를 한번 볼까요? 저 오른쪽 위에 있는 별은 똑같이 붉은 별이에요. 온도가 아주 미지근합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보다 수천, 수만 배 이상 아주 밝게 빛나고 있어요. 어떻게 저 별들은 온도가 엄청 미지근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밝게 빛날 수 있을까요? 자, 반대로 왼쪽 구석에 있는 별들은 엄청 뜨겁습니다. 진짜 새파랗게 빛나고 있는 엄청 뜨거운 별이에요. 그러면 온도가 뜨거우니까 당연히 엄청 밝아할 것 같지만 반대로 이 별들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자, 대체 어떤 차이가 온도가 미지근하지만 밝게 보이고 온도가 뜨겁지만 어둡게 보이게 만들고 있을까요? 실제로 거리는 우리가 별빛의 밝기를 관측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똑같은 별이라 하더라도 더 가까이 있으면 밝게 보일 거고 더 멀면 어둡게 보이겠죠. 따라서 공정하게 별들의 밝기를 비교하려면 모두 같은 거리의 별들을 옮겨 놓았다고 가정하고 그 거리의 멀고 가까운 효과를 보정해서 밝기를 비교해야 할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래프 속의 별들의 밝기는 그 거리 효과를 보정한 이후 다 같은 거리에다가 놓고 비교한 별의 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분석에서는 거리 효과는 이미 보정된 다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이런 재미있는 차이를 만들게 되냐면 간단해요. 바로 별의 사이즈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별들은 온도가 미지근해요. 얼굴빛이 내보내고 있는 그 표면 온도 자체는 미지근합니다. 하지만 얼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슈퍼 얼큰이 대두별이기 때문에 그 거대한 얼굴 전체가 내보내고 있는 미지근한 온도의 빛을 다 모으면 어마어마하게 밝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왼쪽 구석에 있는 저 어두운 별은 엄청 뜨겁지만 그 뜨거운 빛을 내보내는 얼굴이 너무 작습니다. 소두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온도가 뜨거워도 어둡게 보이는 거죠. 사실 천문학자들은 뭔가 이름을 지을 때 별로 깊게 고민하지 않고 아주 대충대충 직관적으로 이름 짓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빨갛고 커다란 별들은 빨간 거인, 적색 거성, 레드 자이언츠라고 부르고요. 하얗고 왜소한 별들은 흰 난장이, 화이트 드워프, 백색의 왜소한 별, 백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별들을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지도에서 산의 높이가 똑같은 포인트를 연결한 곡선을 뭐라고 하죠? 등고선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방금 보신 이 그래프에서 사이즈가 똑같은 별들을 연결한 일종의 등 사이즈선, 등 반경선 같은 걸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그 등 반경선을 그릴 수 있게 되냐면, 그래프를 따라서 오른쪽 위로 가면 사이즈가 큰 별, 왼쪽 아래로 가면 사이즈가 작은 별, 이런 식으로 놀랍게도 우린 그 별의 실제 크기까지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게도 우리가 별을 망원경으로 봐도 별은 작은 점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그 별의 밝기와 색깔만 구분하면 직접 별까지 가서 줄자로 머리통 사이즈 재지 않아도 그 각각의 별들이 우리 태양보다 몇 배 크고 작은지 각 별들의 사이즈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알아낸 별의 삶과 죽음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별이 탄생하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체스 해보셨나요? 네. 체스 말 중에 말 모가지만 댕강 자른 것처럼 생긴 나이트, 기사 말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그 나이트랑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게 혹시 여기 보이실까요? 네, 여기요. 자, 지금 우리 학생분들이 잘 가르쳐 주신 그쪽을 줌인을 해볼게요. 자, 쭉 들어가면 아주 절묘하게 진짜 말 모가지가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되게 독특한 말 머리 성운이라는 가스 먼지 구름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공간에 높은 밀도로 빽빽하게 모여있는 먼지 구름 속에서 애기 별들이 반죽되고 빛을 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참고로 여기 사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말 머리에서 말 정수리부터 목젖까지의 길이가 대충 4광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스케일로 이런 가스 구름들이 반죽되면서 많은 별들이 태어나는 거죠. 아기 별들이 태어나는 또 다른 대표적인 현장으로 독수리 성운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치 손가락을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도 애기 별들이 주렁주렁 태어나고 있는 이런 높은 밀도의 먼지 기둥이 우주 공간에 우뚝 솟아있는 굉장히 유명한 현장 중에 하나예요. 이처럼 우주 공간에 많은 가스 먼지 입자들이 둥둥 떠다니는 커다란 구름이 존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힘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이처럼 수많은 입자들로 이루어진 분자 구름이 딱 우주 공간에 떠 있을 때 그 구름 속에서 가장 먼저 작용하게 되는 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중력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입자라 하더라도 결국에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중력이 이끌려서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멀리 퍼져 있던 가스 구름의 에너지가 조금씩 안쪽으로 모여들게 되고요. 결국에 내부의 온도는 조금씩 뜨거워지고 또 밀도가 바글바글해지겠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또 벌어지게 돼요. 사실 수축하기 전에는 아직 가스 구름이 펑퍼짐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스 구름 속의 입자들이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온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가스 입자들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스 구름이 반죽되고 수축하게 되면 내부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밀도도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온도가 뜨거우니까 팝콘 튀기듯이 엄청 빠르게 입자가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밀도가 높아졌으니까 서로 자주 부딪히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라면 이 원자 핵들은 다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같은 극이니까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밀어내기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밀도가 높아지고 바글바글해지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붙기 싫어도 어거지로 붙고 융합하고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돌고 있던 이런 작은 원자핵 조각들이 서로 억지로 합체를 하고 융합을 하고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참고로 뭐라고 하냐면 핵의 융합,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반응을 통해서 태양을 비롯한 수많은 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면 이제 별은 그 중심에서 원래 갖고 있던 가벼운 물질을 모아서 더 무거운 찌꺼기들을 하나 둘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우주는 우리가 대충 보면 거의 대부분 가장 가벼운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대부분도 수소 다음으로 가장 가벼운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배우는 가득한 주기율표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수많은 원소들 있잖아요. 그거 수소와 헬륨 빼고 나머지 다 모아봤자 우주 전체 질량의 1%도 안 됩니다. 굉장히 극미량에 불과해요. 사실상 우주 전체는 수소 75%, 헬륨 25%, 그리고 나머지 찔끔찔끔 이런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주에서 손 뻗으면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구하기 쉬운 재료가 가장 가벼운 수소와 헬륨이다 보니까 보통 애기 별들이 뿅 하고 태어나면 그 애기 별들은 가장 먼저 수소 덩어리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소 덩어리 별들은 열심히 자신의 높은 밀도와 압력을 갖고 있는 그 중심에서 수소를 모아서 헬륨 찌꺼기를 쌓아가요. 그런데 더 무거운 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내부를 짓이기고 핵을 융합하게 되면서 이번엔 헬륨 핵을 융합해서 탄소 찌꺼기를 만들고 또 탄소를 모아서 산소를 만들고 네온을 만들고 마그네슘, 규소, 철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무거운 원소들을 그 중심에 차곡차곡 쌓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중심에 너무나 많은 철 찌꺼기까지 쌓이고 나면 이젠 더 이상 아무리 중심의 압력을 짓누르고 온도를 높여도 충분히 온도가 올라가지를 못해서 핵융합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핵융합에 필요했던 땔감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연료가 고갈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 별은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육중한 중력에 대항해서 바깥으로 이 내부의 뜨거운 온도 때문에 바깥으로 별을 팽창시키려고 하는 압력으로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부에서 연료가 고갈되면서 이젠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중력과 압력이 있었는데 이제 압력은 사라졌으니까 남아있는 건 중력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딱 멈추게 되면서 별 전체가 한꺼번에 거대한 중력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별 가장 바깥에 있던 물질이 거의 자유낙하하는 수준으로 아주 빠르게 왕 하고 무너져요. 그러면 그 바닥을 빠르게 찍은 표면의 물질들은 다시 빠른 속도로 반동이 되어서 튕겨 날아가게 되겠죠. 바로 그 과정을 우리가 별이 붕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보게 되는 눈부신 폭발이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초신성 폭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별이 터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예쁘게 있던 별이 마치 수류탄 터지는 것처럼 안에서 바깥으로 빵 밀어내서 압력으로 터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별이 터지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 차례 별이 강한 중력으로 먼저 붕괴를 하고 붕괴하고 나서 빠르게 무너진 별 표면의 입자들이 다시 반동이 되어서 튕겨 날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잘 있다가 빵 밀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한번 무너지고 반동되는 과정. 이게 진짜 별의 폭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 몸속에 있는 산소, 탄소, 질소, 나트륨, 칼슘 이런 다양한 원소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오래전 별들이 남긴 그 재료가 모여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약에 우리 몸속에 있는 탄소 원자를 하나 뽕 떼어내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이 탄소 원자가 우주 역사상 통틀어서 처음으로 존재했던 순간이 언제인지로 거슬러 가겠다라고 만약에 확인해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 몸속에 있던 그 탄소 원자가 우주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순간은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전 어떤 별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몸속에 있는, 지금 몸속에 있는 모든 원소는 오래전 별이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천문학적으로 보면 지금의 저나 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별에서 온 그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등장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전체 시간은 서울에서 충주까지 차 타고 3시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전체 시간은 우주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138억 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연인들, 새로운 선생님들 모두 다 따지고 보면 그쵸? 우주 역사 전체 138억 년을 통틀어서 처음 만나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우리는 모두 다 별이 흘려보낸, 별이 오래전 우주에다가 흘려보낸 별 먼지들이 모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목소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칼 세이건이 아주 멋지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 그대로 우주의 진화를 보여주는 별 먼지입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지난 138억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별들이 우주에 있었고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우주 진화의 화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린 비록 그 별 먼지가 모여있는 먼지 부스러기 조각 반죽 덩어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나 자신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내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지고 똑똑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인간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생각하는 별 먼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지이지만 우주를 생각하고 우주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존재인 거죠.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창백한 푸른 점 안에 갇힌 우리 모두는 결국에 천문학적으로 가계도를 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을 채우고 있는 모든 원소를 만들었던 단 하나의 공통 조상, 수십억 년 전 지금의 태양계가 자리하고 있는 이 자리 부근에 빛나고 있었을, 그리고 수십억 년 전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폭발과 함께 사라졌을 그 오래전에 우주에 존재했던 하나의 초신성에 다다를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오래전 우주에 존재했다가 지금은 사라진 그 단 하나의 초신성을 공통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먼 천문학적인 친척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별성 한자를 대신 써서 동성동본의 관계라고 우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지구에 먼저 존재했던 우리의 앞선 조상님들, 원시 인류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보다 한참 이후에 등장하게 될 우리의 후손들, 아주 먼 후배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우리는 이 지구와 태양계 주변에 남아있던 어떤 초신성이 남긴 재료를 계속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일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어디에를 살아가건 또 언제를 살아가건 다 같은 별에게서 물질을 물려받은 먼 천문학적인 친척관계, 동성동본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이후로 여러분들도 밤하늘의 우주를 보시면서 저 별들이나 나나 결국에 똑같은 존재구나. 우리보다 앞선 세대의 우주를 비추고 있던 조상 별들에게서 그 별들의 유훈을 물려받은, 별들에게서 선물을 물려받은 존재구나. 나도 저 별도 결국 똑같이 별 먼지 조각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주를 즐기신다면 좀 더 따스하게 아름답게 우주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추가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 안타깝게도 실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발견됐다거나 명백한 생명체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가 발견된 적은 없어요. 다만 많은 천문학자들은 지금까지의 발견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우리 지구 바깥에도 생명체가 있는 그런 행성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단적인 예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그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다 저 따라서 팔을 한번 쭉 들어볼까요? 자, 팔을 든 다음에 팔을 쭉 뻗고 그 팔 끝에 있는 손바닥을 한번 잘 접어서 봐보세요. 자, 그
그 쭉 뻗은 팔 끝에 손바닥으로 가려지는 면적 있죠. 가려지는 그 시야의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 면적 정도의 시야가 지난 10년 동안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바깥 행성들을 찾기 위해서 뒤진 하늘의 전체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으로 겨우 가릴 수 있는 좁은 면적 속에서 5,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얼마나 많은 외계 행성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만한 곳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케이, 그 외계 행성에 물도 있고 온도도 적당하고 생명체가 살 만한 좋은 조건인지 아닌지까지를 확인하는 건 이제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정말로 그래서 거기에 생명체가 있느냐, 무언가가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걸 뭘 가지고 확인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으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관측을 시도하고 있냐면 만약에 그 외계 행성에 정말 미생물이라도 살고 있어서 어떤 생명 활동을 하느라 뭐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여러 분자들이 대기권에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검출할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저기에서 숨쉬고 살고 있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임스 웹이 올라가면서 그런 디테일한 관측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최근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바다가 있는 걸로 알려진 외계 행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천문학자들이 어떤 기대를 했냐면 거기는 바다가 되게 넓은 외계 행성이다 보니까 혹시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 지구에 플랑크톤 같은 친구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플랑크톤이 보통 배출하는 주요한 대기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그 행성 대기권을 관측해서 확인을 해본 거죠. 해봤더니 놀랍게도 어설프긴 하지만 플랑크톤이 호흡을 할 때 내뱉는 대기 분자가 약간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신호의 세기가 확실치가 않아서 확실하게 여기 생명체가 있다 없다라고 결론을 짓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추가 관측을 통해서 이 논란도 아마 종지부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적어도 뭐 3, 40년 안에는 우리가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 없다를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별이 하나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태양도 수많은 별 중에 하나일 뿐이었고 또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우주에는 우리 은하가 전부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안드로메다 은하를 비롯해서 우주엔 또 셀 수 없이 많은 은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초은하단도 여러 개이고 그렇다면 우리 우주도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그 유니버스란 이름 자체가 유니버스의 유니가 유니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일 세계란 뜻에서 유니버스라고 부른 거죠. 근데 지금은 일부 천문학자, 수학자들에 따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너머에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우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다중우주, 멀티버스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조심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저는 천문학자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은 한계이자 명확한 윤리가 있어요. 뭐냐면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애초에 관측조차 할 수 없다면 그건 천문학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다중우주라는 거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애초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정의 자체가 이미 관측되지 않는 존재라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게 있든지 없든지 설령 그게 진짜 있다 할지라도 관측을 해서 확인할 수 없다면 그건 우리에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다중우주는 아직은 우리가 그걸 관측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진지한 천문학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엄청 중요하고 엄청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블랙홀은 우주에서 크게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 기껏 해봤자 우리 태양의 10배, 20배 정도 무거운 별 질량 블랙홀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 질량 블랙홀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잘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태양보다 훨씬 무거웠던 별이 죽을 때
우르르 붕괴를 하게 되면 너무나 막강한 중력으로 한 점에 모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별의 죽음, 별이 죽었을 때 만들어지는 별 질량 블랙홀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은하계 중심에 살고 있는 아주 무거운 블랙홀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블랙홀들은 질량이 얼마나 무겁냐면 우리 태양 질량의 100만 배, 수억 배까지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엄청나게 무거운 블랙홀은 뭐라고 하냐면 슈퍼 매시브 블랙홀, 아주 무거운 초거대 질량 블랙홀,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있는 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다고 잘 알고 있는 별 질량 블랙홀과 달리 은하계 중심에 살고 있는 아주 무거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들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냥 은하 중심에 살고 있던 무거운 별들이 하나하나가 별 질량 블랙홀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밀도로 모여있던 별 질량 블랙홀들이 다 반죽돼서 아주 무거운 블랙홀이 됐다. 그래서 별 질량 블랙홀들이 합체한 결과가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설이 맞다면 별 질량 블랙홀에서 합체해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되어가는 그 성장의 중간 과정도 목격이 돼야 되거든요. 즉, 별 질량 블랙홀보단 무겁지만 초거대 질량 블랙홀보단 가벼운, 예를 들면 태양 질량의 1000배, 10,000배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중간 질량 블랙홀이란 게 발견이 됐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주를 봐도 중간 질량 블랙홀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작은 블랙홀들끼리 모여서 이런 육중한 블랙홀로 합체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최근엔 어떤 새로운 가설이 등장을 하고 있냐면 작은 블랙홀이 합체해가지고 무거운 블랙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거운 블랙홀도 따로 만들어지는 거다. 아주 초기 빅뱅 직후에 엄청 거대한 가스 구름이 있었고 얘가 순식간에 붕괴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무거운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수십억 배의 질량을 갖고 있는 엄청 무거운 블랙홀이 따로 만들어진 거다. 이런 가설들을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역시 아직 이 정도로 육중한 블랙홀이 정말 한꺼번에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둘 중 뭐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따라서 요약하면 별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별 질량 블랙홀은 잘 이해하고 있고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직에서 방송 활동이랑 그리고 연구 활동까지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한테 직접 강연을 들을 수 있어서 상당히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지식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이제 위와 같은 책을 읽게 되었는데 수업 내용을 통해서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또 제가 별에 관심이 많은 만큼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작가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놀랐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별에 대한 지식이나 같은 인간이 같은 별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고개만 들어도 지구 밖, 여러분도 하늘을 더 자주 올려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